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 모녀 가정으로 수십 년 동안 재혼을 하지 않고 나를 키워온 어머니에게 반년 전 남자친구가 생겼다. 남자친구분도 같은 돌싱이었고 나와 1살 차이가 나는 딸이 있는 비슷한 사람이었다. 그런 어머니의 남자친구와는 한 번 만났을 뿐으로 그 이후에는 특별히 만날 일이 없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목이 자꾸 아팠다. 처음에는 목감기인가 싶었는데 움직일 때마다 아팠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목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아팠다. 감기도 아니고 잠을 잘못 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호하지만 여자가 말을 타고 와서 내 목을 조여오는 광경을 여러 번 보게 되었다. 공포 영화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괴한 멍이나 머리카락 등이 남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 일이 거의 매일 계속되어 마음이 우울해진 나에게 엄마는 여전히 능청스럽게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엄마는 별 생각 없이 나에게 그 남자친구와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다. 관심이 없어서 적당히 말하려다가 사진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진 속에 내 목을 조르는 여자와 꼭 닮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에게 이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평범하게 대답해 주셨다. 전에 얘기했던 너랑 1살 차이 나는 딸이야. 어쩌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한 번 본 딸을 기억하고 목을 조르는 꿈을 꿨다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는 이 여자를 처음 본 것이다. 나는 관심 있는 척하며 이 딸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아이는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파더 콤플렉스야. 20살이 넘었는데 아빠의 무릎 베개를 너무 좋아해서 만날 때도 계속 붙어 있거든. 아빠는 물론 그런 딸을 끔찍이 예뻐하지. 딸아이는 아마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듣고 내 몸에 일어난 모든 일이 심령현상이라면 엄마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러고 나서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더 이어갔는데 그때 관련이 있을 법한 말도 했다. 맞아. 남자친구는 착하고 좋은 아빠니까 너에 대한 일도 항상 신경 쓰더라고. 내 사진 같은 거 보여주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우리 딸이랑 같이 만나고 싶어 이런 말도 하고 딸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파더 콤플렉스인 그 딸은 그때마다 항상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웃기지? 내 남자친구는 딸보다 1살 나이 어린 내게 가장 관심이 쏠리는 모양이더라. 안 좋은 예감밖에는 들지 않았다. 나는 그때 짜증이 나서 남자친구 딸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무신경한 걸지도 모르니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우연인지 뭔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목의 통증은 사라지고 여자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생명이니 저준이 하는 종류라면 한마디만 하고 싶다. 하필이면 왜 나야? 라고 말이다.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면 그 따님 입장에서 보자. 너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니까 말이야. 어머니보다 너에게 오히려 더 감정적인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파더 콤플렉스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것은 콤플렉스 심적 복합체의 일종으로 심층 심리가 복잡하게 얽힌 심리 상황이니까 말이야. 아마 겉의 의식으로는 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심층 의식을 자극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버지 쪽과는 의식해서 일정한 거리는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부분은 미리 엄마도 이해해 달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 두 번째 이야기, 살인마. 난 살인자다. 그것도 두 손가락에 다 담지 못할 만큼 많은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자. 나는 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을 죽인다. 노인의 나지막한 호흡을 막고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약품을 혈관에 흘려보낸다. 고객들은 나의 빠르고 깔끔한 일 처리에 모두 감사를 표한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니 보람이 느껴지진 않는다. 오늘의 타깃은 10살짜리 여자아이다.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이미 나는 아이도 죽여보았다. 숱하게. 난 늘 하던 것처럼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향한다. 나의 고객, 다시 말해 그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나를 반긴다. 나는 고객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희미한 끄덕임의 주사기를 꺼낸다. 아이의 두부처럼 연약한 피부를 수월하게 뚫고 들어간 주사기의 액체가 점점 그 얇게 얇은 혈관으로 흘러들어간다.
주사기의 눈금이 낮아질수록 아이의 심장으로 더 많은 독이 가닿을 것이다. 용액이 전부 들어가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아이는 죽는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나는 머리를 흔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래 해먹을 수 없는 직업이다. 이윽고 여린 한 줌의 마지막 숨을 토해낸 후 아이는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시계를 쳐다보고 언제나와 같은 선고 문구를 주절거린다. 고객은 감사 인사를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엎어져 생전의 온기가 그대로 남은 딸의 시체를 안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반쪽이 되어버린 모녀를 뒤로하고 하얀 가운을 흩날리며 바로 병실을 떠났다. 죽음에 대한 애도는 살인자의 몫이 아니니까. 그 등의 존엄과 안락이라는 위선을 짊어지고 별 보람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나는 살인자다. 세 번째 이야기, 끝없는 죽음. 지난 한 달 동안 친한 친구 3명이 사망했다. 한 명은 가족과 등산을 갔다가 절벽 위에서 떨어져 추락사했고 한 명은 아파트 계단을 굴러 머리가 깨져 죽었다. 그리고 어제 석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비극이었다. 이번 장례식장도 통곡의 도가니였다. 벌써 한 달 새에 세 번째 오는 장례식장이었지만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 바람을 쐬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 비가 한바탕 퍼붓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훈이가 옆자리에 앉았다. 성훈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친구였다. 함께 몰려다니던 나머지 셋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성훈이가 말을 꺼냈다. 야, 이게 말이 될까? 한 달 동안 3명이 죽었어. 그러게, 뭔 일이냐 도대체. 착잡한 심정이었다. 어찌해야 한 달간 친구 3명이 세상을 떠날까?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다. 하지만 친구들이 죽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저 재수없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이었고 시기가 비슷할 뿐이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 내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성훈이가 입을 열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둘도 죽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죽어? 맨날 5명에서 같이 붙어 다녔잖아. 다음 차례는 너랑 나일지도 몰라. 헛웃음이 나오는 소리였지만 성훈이의 표정은 진지했다. 성훈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일 때문이 아닐까? 무슨 일? 5이서 지하 주차장에서 불장난했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날 일을 떠올렸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을 지나다가 휴지 조각 몇 개와 박스 한 개를 라이터로 태웠다. 갑자기 어디선가 펑 하는 굉음과 불길이 치솟았다. 나와 친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렸다.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근처에 놀이터까지 도착하고 나서야 뛰는 걸 멈췄다. 우리의 의견은 모두 엇갈렸다. 누구는 불길이 치솟는 걸 봤다 하고 누구는 굉음만 들렸다고 했다. 난 불길을 본 쪽에 속해 있었다. 펑하는 소리에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 정신이 없었지만 흘끗 봤을 땐 분명히 뭔가가 터져서 폭발했다. 일단 친구들과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뒤로 며칠간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범인이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라울 정도로 멀쩡한 상태였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여기서 무슨 사건이 없었냐고 여쭤보니까 전혀 없다고 했다. 뉴스나 신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말 그대로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 굉음과 폭발을 본 게 미스터리였지만 우리는 안도했고 그 사건을 잊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성훈이에게 말했다. 불장난이랑 애들이 죽은 게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그때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 그렇긴 한데 우리 5명에서 잘못한 건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고작 불장난 때문에 벌이라도 받는다는 거야? 응. 성훈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듯 보였다. 대화를 더 나누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았다.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쳤다. 이만 갈게. 애들이 죽은 건 그냥 사고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빗줄기를 뚫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출장을 멀리 나가셔서 집에 없었다. 불을 켜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성훈이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자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나 너희 집 가도 되냐? 왜? 할 말 있어서. 아까처럼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절대 오지 마. 알았어. 안 할게. 치킨 사갈 테니까 밥 먹지 마. 나는 알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게임을 다시 집중해서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9시였다. 성훈이는 온다고 했으면서 뭐하고 있는 거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성훈이의 스마트폰은 꺼져 있었다. 치킨 사온다길래 기다렸구만. 왜 안 와?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밥을 먹을걸. 전기밥솥을 열어봤지만 밥이 하나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와야만 했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부는 바람은 한층 거칠어진 상태였다. 우산을 펼치고 걸어 나갔지만 빗방울이 사선으로 떨어져 몸이 젖었다. 비바람을 맞아가며 힘겹게 걸어 나가고 있는데 등 뒤에서 둔탁한 충격이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땅바닥에 꼬꾸라져 몇 바퀴를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팔과 다리에서 저릿한 느낌이 든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뭐 하는 거야? 위험하게 아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해? 고개를 들어보자 한 꼬마가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그나저나 저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꼬맹이 가등 뒤에서 몸통 박치게 하는 걸 어떻게 피해?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아이의 손을 잡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욕을 내뱉으며 몸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일어섰다. 우산은 바람 때문에 건물의 틈 사이로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잠시 고민하다가 우산을 찾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의 틈에는 보일러 가스가 많이 떠다녀서 한 치 앞도 안 보였다. 만약 틈이라도 넓지 않았다면 미련 없이 돌아갔을 것이다. 두리번거리며 우산을 찾고 있을 때 어디선가 퍽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일러 소리인가 싶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내 눈이 커다래졌다. 한 남성이 벽돌로 무언가를 내려치고 있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진 순간 보일러 가스가 걷혔다. 남성이 벽돌로 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주변이 온통 피투성이었고 시퍼렇게 빛나는 칼도 한 차로 보였다. 이럴 수가.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새하얘졌다. 천천히 뒷걸음질로 건물의 틈에서 빠져나왔다. 다행히 그 남성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집까지 달려왔다. 흠뻑 젖은 옷을 아무데나 벗어던지고 침대 위에 누웠다. 방금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 조그만 범죄도 목격한 적이 없었는데 살인이라니 손이 덜덜 떨렸다. 스마트폰으로 112를 입력했다가 지웠다가를 계속 반복했다. 신고를 해야 맞는 것이었지만 보복이라도 당할까봐 무서웠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먹은 것이 없고 잠을 못 잤음에도 신기할 정도로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 위에서 일어선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성훈이의 어머니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재훈아, 성훈이가 어제 저녁에 나가서 안 돌아왔거든. 혹시 같이 있니? 아니요. 같이 안 있어요. 어제 집에 안 들어갔나요? 응. 연락도 안 되네. 성훈이 만나면 전화 좀 해줄래? 그러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전화를 끊었다. 다시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다. 설마 건물 틈에서 살인을 당한 사람이 성훈이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다. 실제로 어제 성훈이는 우리 집에 오다가 연락이 끊겼으니까. 성훈이가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도 자꾸만 떠올랐다. 다른 애들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머리가 혼란스럽다. 하지만 친구가 살인을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경찰에 전화를 해서 건물 틈에서 보았던 일을 설명했다. 친구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30분 정도 후 경찰관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자신을 유후진이라고 소개한 경찰관이 말했다. 말씀하신 곳을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본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어둡고 보일러 연기 때문에 잘은 안 보였지만 확실해요. 그렇군요.
근방의 CCTV를 살펴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류호진이 명함 한 장을 건네줬다. 범인의 인상착의가 떠오르시면 연락주세요. 네. 아참. 그리고 친구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도 가출일 겁니다. 성훈이는 가출한 애가 아니에요. 고3이라고 하셨죠? 스트레스가 많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류호진은 쌩하고 돌아갔다. 찝찝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훈이가 가출을 했을 리가 없었다. 대학을 포기한 애라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다. 최근에 친구 셋이 죽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가출?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나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학교 담임선생님, 경찰, 심지어 성훈이의 어머니까지도 성훈이가 가출이라고 생각하셨다. 한동안 이리저리 전화를 하던 나는 마트로 향했다. 어제 점심부터 먹은 게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쇼핑백 2개가 꽉 찰 정도로 식재료를 많이 담았다. 한동안은 집에만 박혀 있을 생각이다. 나에게는 성훈이가 살인을 당해서 죽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는 괜히 밖을 돌아다니기가 무서웠다. 정말 성훈이의 말대로 5명이 모두 죽을 것만 같았다.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류호진에게 전화가 왔다. 그 장소에서 CCTV에 찍힌 게 전혀 없네요. 정말 살인을 목격한 게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어두워서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 달 새에 친구들이 많이 사망했던데 잘못 본 게 아닙니까? 뒷골이 아팠다. 아니요. 확실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버지의 번호를 알려주자 류호진은 전화를 끊었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는 최근 친구들이 죽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 며칠간 학교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푹 쉬란다. 나는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거칠게 쑤셔 넣었다.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럴 때 친구들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침대 위에 엎어져서 생각에 잠겼다. 우리 5은 차례대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차례일지도 몰랐다. 문득 성훈이가 불장난 때문이 아니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도 특이할 건 없었다. 불장난을 했던 지하 주차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찝찝한 건 굉음이 들리자마자 도망쳐서 치솟았던 불꽃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것 하나였다. 상념에 잠겨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아버지는 내일까지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하였다. 아까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걱정이 되신 듯하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자 류호진 경관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한테 연락받고 왔습니다. 내일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셔서요. 문을 열자 류호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편하게 계시면 돼요. 류호진을 소파로 안내하자 그는 묵묵히 TV를 보았고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자정 무렵이 되었다.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류호진이 다가왔다. 친구들이 최근에 많이 사망하셨잖아요. 조금 이상해서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실 수 있어요? 어려울 건 없었다. 친구들이 각종 사고로 죽은 것을 모두 말해줬다. 건물 틈에서 죽었던 사람이 성훈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성훈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다. 정말 특이하긴 하네요. 한 명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한 명은 계단에서 구르고 한 명은 교통사고라니. 게다가 성훈이라는 친구는 칼에 맞아 죽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성훈이는 칼이 아니라 벽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군요. 단순히 우연이라기에는 정말 이상하네요. 류호진은 어두운 표정으로 소파에 돌아가서 앉았다. 다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위화감이 느껴졌다. 류호진은 왜 성훈이가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한 거지? 나는 벽돌로 머리가 터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문득 건물 틈에 들어갔을 때 칼한 자루를 본 게 떠올랐다. 살인마가 벽돌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류호진은 칼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은 건물 틈에서 발견된 흔적이 없다고 했고 CCTV에도 찍힌 게 없다고 했다.
류호진이 칼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빠에게 문자가 왔다. 재훈아, 내일 아침까지 한국에 도착할 것 같아. 혹시나 싶어서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내봤다. 경찰한테 우리 집 와달라고 했어? 그런 적 없는데.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면 류호진은 도대체 왜 온 거지? 방문 사이도 힐끗 류호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통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만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류호진이 화장실로 향하자 나는 방을 뛰쳐나와 현관 앞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문이 안 열렸다. 손잡이는 계속 헛돌았다. 등 뒤에서 류호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치챘네. 그의 주머니에서 긴 칼이 뽑아져 나왔다. 왜 이러세요? 류호진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너희가 했던 불장난 때문에 딸이 죽었어. 불장난. 설마 지하 주차장에서 했던 걸 말하는 걸까? 지하 주차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 네. 뭐 그렇겠지. 내가 전부 흔적을 지웠으니까. 직접 복수하려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 그런 것이었다니. 그제야 갱음과 불길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류호진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너희가 도망치지만 않았다면 내 딸은 질식으로 죽지 않았을 거야. 나는 불길을 보고 도망간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경험. 예전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위층에 무서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그 집을 보면 항상 할아버지가 베란다에서 손을 쭉 뻗고 땅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치 우리 집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얼굴도 험상궂게 생겨서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위층에서 오후마다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달가량을 참다가 올라갔는데 아주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재활 운동을 해서 그런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밖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맨날 베란다에서 손을 뻗고 있었던 이유도 그때 이해가 됐어요. 5번째 이야기. 당직 순찰. 저는 그 당시 직업이 건물 안전기 설비 당직 근무자였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자기 전 건물 내부를 혼자서 돌아다니며 순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건물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여태껏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학원도 있고 일반 중소기업 음식점도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 9시까지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설물이 고장 나는 일이 많아서 저녁에도 자주 움직여야만 시설물이 유지됐고 그게 해결이 안 될 땐 엄청나게 민원이 쌓여 다음 근무자가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옥상 17층부터 지하 7층까지 다 돌아다니죠. 경비 아저씨는 현관에서 자정까지는 앉아서 대기하시고요. 그 건물에는 여러 유명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학원비가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원 다니면서 연애하다 걸리면 학원에서 퇴학 처리합니다. 그 정도로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건물 상층부를 돌고 지하층을 순찰을 해 다녔습니다. 순찰하는 시간은 저녁 10시 30분 정도입니다. 학원이 그 시간에 다 종로하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지하 최하층에 물탱크실이 있는데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집수정이 있는데 빗물이 어느 정도 모이면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입니다. 그 안쪽에 점검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지하 물탱크실은 층고가 높고 등이 몇 개 안 달려 있어서 불을 켜도 어둡습니다. 잘 안 보이는 곳도 많고요. 지하층 문은 카드키가 있어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타 시설물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순찰하는 곳 물탱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내부 점검표에 체크를 하러 가는데 물탱크 안에서 물이 한 방울씩 통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찰을 하면서도 그 소리가 항상 거슬리곤 합니다. 층고가 높고 물탱크 안에서 떨어지는 소리라 물방울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평소에도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점검표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물탱크 위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발을 옮기며 점검표에 체크를 하고 숙직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당직 근무날도 순찰을 돌려 물탱크실에 들어갔는데 여자 우는 소리와 물방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물탱크실에 나와 복도에서 누가 복도에 있나 싶어서 누구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쪽 비상계단 쪽도 누구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늦은 밤이라 제 소리만 울릴 뿐 조용하더라고요. 다시 물탱크실에 들어가 나머지 시설물을 점검하는데 그때 또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물탱크 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요. 그래서 빨리 점검표에 체크하고 숙직실로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저보다 오래된 선배 직원과 입사 동기 그리고 상관에게 순찰하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나 물어봤죠. 그런데 물방울 소린 들어봤어도 여자 우는 소린 들어본 적 없다 그러고 여태 있었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4주 정도 지난 후 저랑 같은 입사 동기가 아침에 다 모여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본인도 전일 저녁에 여자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전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날은 선배 직원이 당직이라 자기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도 그날 저녁에 여자 우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해서 CCTV로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CCTV를 다시 돌려보이며 그날 저녁 10시 넘어서 학원을 하원하는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6층까지 내려가더니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지하 7층 물탱크실로 가고요. CCTV에서 그 선배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몇 분 있다가 다시 물탱크실에서 나와서 자기가 들어왔던 반대편 비상계단을 한참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가 반대편 비상계단 문을 살짝 조심히 여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곳 비상계단 중간층에 휴지가 많이 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확인하는데 밤곶 냄새가 나더라고. 알고 봤더니 학생 둘이서 뭐가 그렇게 욕정이 쌓였는지 하원하고 나서 거기서 섹스를 하는 것 같더고요. 그 비상계단 바로 아래 물탱크실 외부 물탱크가 있어서 신음소리와 발소리가 살짝살짝 들렸던 거고요. 족같은 인간들 하려면 모텔을 가던가 하지. 6번째 이야기, 삭제가 안 된다. 오랫동안 설치만 하고 프로그램들을 지우지를 않아서 그런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다. 귀찮았지만 필요 없는 걸 몇 개 지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삭제를 하다 보니 의외로 기분이 좋다. 마치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느낌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지울 걸 그랬나. 나는 이참에 안 쓰는 프로그램들을 모조리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참 툭툭 프로그램들을 지워 나가고 있는데 경고창이 떠올랐다. 삭제할 수가 없는 파일입니다. 엥. 내가 삭제하려고 한 건 2년 전에 설치했던 메모 프로그램이었다. 그냥 메모장일 텐데 왜 이걸 삭제 못할까? 다시 마우스를 꾹 눌렀다. 삭제할 수가 없는 파일입니다. 메모장의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폴더 삭제를 눌렀다.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는 액세스입니다. 왜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오기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지워버리고 싶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조금 해보니 마음에 드는 블로그 하나가 나왔다. 강제 삭제 프로그램. 성능 확실합니다. 믿고 사용하세요. 옆에 있는 파일 링크를 누르니까 다운로드가 된다. 설치까지 하고 곧바로 메모 프로그램 삭제하기를 눌렀다.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안 지워지지? 삭제 프로그램 성능이 좋다더니 영 별로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아봤지만 전부 안 됐다. 한 프로그램은 바이러스이길래 시간만 날렸다. 내 손가락이 계속해서 움직였다. 이걸 없애야 한다. 이걸 없애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화가 났다. 왜 삭제가 안 되는 거지? 그저 안 쓰는 메모 프로그램일 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마치 내 아늑한 공간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었다. 눈에 불을 켜고 한참 동안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다. 이 메모 프로그램은 도저히 지워지지를 않는다. 바이러스인가 싶어서 백신을 깔아서 검사도 해봤지만 바이러스도 아니란다.
정체를 알기 위해서 나는 한번 메모장을 열어봤다. 2년 전에 내가 썼던 일기장이었다. 2021년 3월 11일. 오늘은 서연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는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좋은 말과 조언을 해준다. 그녀 같은 여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2021년 3월 12일. 서연이가 예쁜 차림으로 나를 반겼다. 우리는 오늘 놀이공원에 갔고 정말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아쉬웠지만 서연이를 보니 그런 마음이 눈독듯 사라졌다. 나는 서연이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다. 2021년 3월 13일. 오늘은 서연이와 하늘공원에 놀러 갔다. 하늘공원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라 뜻깊은 장소이다. 행복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만 나는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다. 서연이와는 2년 전에 끝이 안 좋게 헤어졌었다. 이 메모장을 보니까 그 순간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이는 갑작스럽게 만나지 말자는 말만 남기고 떠나가 버렸다. 다시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모두 무시를 당했다. 머리가 아파진다. 힘들게 잊었는데 서연이가 다시 생각나다니. 좋았던 추억들도 이제는 전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었다. 그런데 일기장을 보자. 서연이와 함께했던 장면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다. 너무 괴롭다. 나는 메모 프로그램 삭제하기 버튼을 마구마구 눌러댔다.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걸 삭제하지 못한다면 서연이가 끊임없이 생각날 것 같았다. 이제는 단순한 오기가 아니다. 이 메모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없애야 할 대상이었다. 나는 결국 포맷을 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포맷을 하고 바탕화면을 보니 메모 프로그램이 사라져 있다.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마치 목에 걸렸던 생선가시가 없어진 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한동안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자기 위해서 컴퓨터를 끄려는 순간 화들짝 놀랐다. 바탕화면에 없어졌던 메모 프로그램이 떡하니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포맷을 하고 웹서핑만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답답한 느낌과 동시에 이제는 두려움까지 느껴진다. 서연이도 자꾸만 떠올랐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컴퓨터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봤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요. 강력한 바이러스는 탐지가 안 되고 포맷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예 하드를 바꾸는 게 편할 겁니다. 나는 컴퓨터를 바꿔버렸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 산 컴퓨터에 몇 시간도 안 돼서 메모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이쯤 되면 남들한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을 것 같았다. 당장 현실로 겪고 있는 나로서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됐다.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며 메모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 하지만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 산 컴퓨터에 메모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였다. 몇 시간가량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졌다. 조금이라도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PC방에 들어갔다. 로그인하고 게임을 하던 나는 문득 바탕화면을 바라봤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보았다. 본 것일 뿐이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 그런데 있었다. 바탕화면 귀퉁이에 내가 그렇게 지우려고 했던 메모 프로그램이 존재했다. 이럴 수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메모장을 열어보았다. 내 컴퓨터에 있는 일기장과 내용이 전부 똑같았다. 아니 어떻게 PC방 컴퓨터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눌러보았다.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마저 똑같다니.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삭제 버튼만 하염없이 눌러댔다. 모니터에 경고창이 가득 차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뇌가 전원이 꺼져버린 듯 멍한 상태였다.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경고창은 뭐 저렇게 많아? 사람들이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쯤에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클릭을 멈췄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불길한 상상을 했다. 만약 내 일기장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나의 신상정보와 사생활들이 모두 노출된다. 인터넷으로 널리 퍼져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눈앞이 깜깜해진다. 내가 쓰는 컴퓨터마다 메모장이 나타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었다. 아니, 아예 비교가 안 됐다. 이건 현실적인 일이었다. 내 모든 정보가 남들에게 알려진다니.
인생이 끝난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만큼 일기장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삭제가 전혀 안 된다. 그렇다고 PC방 사장님한테 컴퓨터를 버리라고 말한다면 나를 아주 미친놈 취급할 것이다. 고민하다가 방법이 하나 떠올랐다. 이 컴퓨터를 부숴버리는 것. 과격하지만 그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었다. 곧바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을 모두 뜯어내고 본체를 바닥에 내려놨다. 그리고 주먹으로 거침없이 치기 시작했다.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다. 모든 힘을 다해서 팔을 휘둘렀다. 컴퓨터가 점차 찌그러져 간다. 속 안의 부품들이 보이자 나는 부수는 속도를 높였다. 그때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PC방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그가 나를 막아 세우는 걸 충분히 이해했지만 나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절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밀쳐내고 컴퓨터를 계속해서 부쉈다. 이제 부품까지 부수려고 하는데 남성 서너 명이 와서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요.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컴퓨터 부품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남성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무지 놔주지를 않는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신상 정보와 사생활이 인터넷에 퍼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컴퓨터 케이스에 파편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내 팔을 잡고 있던 한 남성의 복부에 쑤셔 넣었다. 쓰러지지 않기에 한 번 더 찔렀다. 그제야 남성이 바닥으로 꼬꾸라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으아, 사람을 찔렀어. 무시하고 컴퓨터의 주먹과 발을 계속 휘둘렀다. 운동 부족이었는데 갑자기 많이 움직여서 그런 걸까? 아니면 손에서 많은 피를 흘려서 그런 걸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지만 의식은 점차 흐려져 갔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컴퓨터를 부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했다. 내가 눈을 끔뻑이고 있자 한 경관이 다가왔다. 당신이 흉기로 찌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케이스 파편으로 찌른 걸 말하는 건가? 내가 고개를 젓자 경관이 대답했다.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이럴 수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머리가 아파졌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다. 경찰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메모 프로그램을 발견했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관들이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보니 내 일기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다행이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병. 어느 날부터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벚꽃병. 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과 머리카락이 벚꽃이 되어 흩날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끝내 그 수명이 다하면 각질과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서서히 온몸이 무너져 한 줌 벚꽃이 되어 흩날리는 병이었다. 조금 찝찝하긴 해도 서서히 벚꽃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으면 벚꽃이 되는 병이었기에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몇몇 사람들은 그 병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병에 걸린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나 역시 한때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다. 방 곳곳에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향긋한 벚꽃이 떨어져 있어 분위기가 산다는 이야기나 사시사철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죽어 추한 인간의 육신이 아닌 화사한 벚꽃잎으로 화려하게 휘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를 들뜨게 했었다. 그런 나의 마음을 바꾼 것은 언제나와 같은 혼잡한 출근길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늦잠을 자서 조금 서두르고 있던 출근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비로소 나의 눈에도 그 광경이 비치기 시작했다. 도로 한복판에 부자연스럽게 멈춰 있는 트럭.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서럽게 울며 필사적으로 뭔가를 긁어모으고 있었다. 흥건하게 고여있는 비 웅덩이 앞에서 그녀가 손톱이 부서져라 긁어모으고 있는 그것은 벚꽃이었다. 그녀는 피에 물든 조그마한 아동복의 팔다리에서 흘러내리는 벚꽃들과 작은 피 연못, 그리고 도로에 나부끼는 벚꽃 조각들을 미친 듯이 긁어모았다.
한겨울에 흩날리는 벚꽃. 그리고 벚꽃이 속절없이 새어나오는 아이의 옷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여자. 그 비일상적인 광경에 모여든 사람들. 차에서 내려 머리를 긁고 있는 운전자도. 그리고 출근이 늦은 나마저도. 아무것도 아무 말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일순 한 줄기의 강풍이 불어 순식간에 그녀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벚꽃 조각들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하늘 높이 사라지는 벚꽃을 향해 손을 뻗으며 한 걸음 두 걸음을 비척거리며 걸어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혼절해버렸다. 날 그제야 겉보기에 화려하고 로맨틱하기만 한 그 현상에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몸에서 벚꽃이 날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